지난달이었죠. 국민은행이 하반기 공채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채용 공고 때문이었는데요. 국민은행 측은 1차 서류 전형에서 평소처럼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외에도 디지털 사전 과제, 온라인 디지털 교육 과정, AI 역량 검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채용 공고 과정이 복잡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취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취준생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이게 과연 서류 전형인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뭐 디지털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명분으로 서류 단계부터 지나치게 이 문턱을 높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논란이 된 것이 이번에 서류 전형에 새롭게 추가된 과정이 있었죠. 디지털 사전 과제 제출 그리고 또 디지털 사전 연수 의무 이수 요건이 서류 전형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류 전형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류 전형 까다로운데 이걸 통과해야만 하다 보니 취준생들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자사 앱을 사용하고 문제점 또 제한 사안 등을 담아서 보고서를 쓰라는 디지털 사전 과제가 있었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국민은행에서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어플리케이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KB 스타뱅킹, 리브, KB 마이머니 이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서비스의 현황 또 강약점,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을 담아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3가지 요건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합니다. 일단 KB 스타뱅킹 어플리케이션이랑 경쟁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다음에 비교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리뷰를 살펴봐야 되고 관련 기사 내용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1차 면접 때 PT 자료로 또 활용이 된다고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 내 아이디어만 이 국민은행에서 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건데 논란이 커지면서 은행이 이 채용 공고를 낸 지 하루 만에 채용 공고를 내리고 다시 수정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사전 과제 보고서를 필기 전형 합격자들만 제출하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24시간짜리 온라인 디지털 교육 과정 이게 필수 이수로 돼 있었는데 선택 이수로 바뀌었습니다.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취준생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채용 시장이 줄어들었는데 더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국민은행 이번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용 갑질을 벌였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기업 이미지와 또 신뢰감 손상된 거 뭐 말 하나만 안 하겠죠. 네. 자,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이 채용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무사님, 이런 채용 갑질 정말 오늘 내일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노무사가 되기 전에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취업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렇게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채용 갑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가 불완전한 정보 공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규에 따른 뭐 영영명 채용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렇게 올리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아는 대기업 출신의 컨설턴트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용 공고를 올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 합격까지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전에 뭐 지방 발령이라든지 연봉을 알게 되면은 나는 저 회사가 더 될 것 같으니까 절로 옮겨갈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합리한 채용 절차를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질질 끄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뽑아놓고
일은 뭐 정규직이랑 똑같이 시켜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제 희망 고문처럼 막 질질 끌다가 결국에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채용 갑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사례를 들었던 기억들이 나요. 뭐 합격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보낸 메시지였다. 이런 경우들도 네.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또 그 밖에도 요즘은 코로나19로 최종 합격이 되고선도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입사 예정자들이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바로 출근하는 날짜잖아요. 네. 지금 출근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려면 상반기에 이 합격한 사람들 이미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50명 합격자가 있었는데 임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공사 측 입장을 보면 내부 인력 상황 때문에 일단 임용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서류 전형 이 최종 합격자들 방치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합격생 중에 한 사람이 공사 측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해요. 10월에 임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네. 했더니 10월 중에도 계획이 없다라고 굉장히 막연한 대답을 한 거죠. 입사를 기다리는 사람, 이 합격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사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에 올 상반기 신입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명 합격자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2월에 입사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근데 예. 아직까지 입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지금 대한항공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일단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입사 예정자들이 언제 회사에 나올 수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반기 채용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 이런 뭐 답답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채용 중단이나 입사 연기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출근 이틀 전에 입사가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거나 또 문자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입사 연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입사 예정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뭐 더욱더 입사 예정자들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올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도 어려워진 기업의 내부 사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합격이 됐는데도 만약 이게 길어지고 대기해야 되는 어떤 취업자, 합격자들도 많을 테고 자, 그 와중에 또 하반기 신입을 채용하니까 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채용 갑질 사례들을 보면 이 채용 과정에서 특히 면접 전형에서 갑질, 부당한 대우 네. 이런 걸 받은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면접 전형에서의 갑질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갑질과 과정상의 갑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상의 갑질은 보통 이제 회사 사정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면접 보러 가는 중에 대표이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면접을 며칠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취준생은 또 며칠 뒤에 다른 회사 면접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이제 절차상의 갑질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과정상의 갑질은 이제 불쾌감을 이제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대학 나와서 취업하기 힘들 텐데 어쩌냐? 또 어떤 건설사는 이제 개인의 사주팔자도 봐준다고 해요. 이거 국채 안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한번 지원해보고 사주팔자 좀 봐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해주시네요. 그리고 여성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 남자친구 있는지 또 결혼 생각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네, 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들을 아슬아슬하게 좀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마 현장에 있는 취준생들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이런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격 모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압박 면접이라는 걸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기업에서. 근데 네. 이 압박 네. 면접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 그리고 취준생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 뭐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지원자들 우리 회사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얼마나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치 있게 또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지원자들을 선별해서 뽑는 이유는 뭐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윤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업 진행 과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압박 면접을 하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인데 특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손님을 대해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이 지원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진행된 압박 면접, 그러니까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이 이 임기응변 능력을 본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성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어떤 자존감 갉아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금융권에서 진행된 압박 면접 내용을 보면 지인한테 전화한 후에 2분 동안 웃겨라. 이런 게 압박 면접 내용이었다고 해요. 면접 과정 중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개그맨 선발하는 게 아닌데 그러게요. 이거야말로 뭐 지금 지원자들 굉장히 압박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답정너 압박 질문도 있어요. 사람 관계 힘들게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죠. 사람 관계 답정너죠?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제가 조금 이 질문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잠 안 자고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느냐. 와. 우리 회사에 와서는 잠 포기하고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압박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압박 면접이라는 것이 기업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내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이 기본 어떤 업무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까지 볼 필요는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당함을 알렸을 때 회사들의 소문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 개인 대 기업이라고 하면 더 이제 어려움도 있을 테고요.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4월 일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작년 네. 4월 일자리 관련 기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10명 중 9명이 취업 면접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불쾌감을 느꼈던 이유로는 첫 번째,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두 번째, 반말, 휴대폰 보기, 세 번째, 성의 없는 짧은 면접 시간 순이었고요. 이 취준생들한테 이제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나빴지만 취업을 생각해서 참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취업하는데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이 참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의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억울하거나 내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취준생들, 이런 기업들의 행태를 지원자들의 어떤 신뢰를 해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시험 트렌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은. 그러니까 일각에서 사실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자소서 쓰기라고 하잖아요. 이 자소서 어떻게 하면 좀 눈에 튀는 자소서를 쓸 수 있을지가 취준생들한테는 관건이 되는데 이 글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인터넷 막 뒤지게 되면
인터넷에서 보면 뭐 이 취준생들의 자소서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 사실 어떤 게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인사 담당자들한테 눈에 띄는 자소서 쓰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취준생들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 하기에는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걸 벤치마킹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자소서를 써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양념을 많이 첨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픽션의 세계가 막 가미가 되면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자소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 자소서를 읽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진실성이 떨어진 자소서를 가지고 지원자를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소서 대신에 어떤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기획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획안으로 서류 전형을 대체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인사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기획안을 요구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어를 이 회사가 혹시나 도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취준생들의 그런 생각이 무리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서류 전형만 봐서 이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들을 다 알 수 있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예전 같으면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또 학점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 정량 스펙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관건이 됐는데 지금 정량 스펙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취업 준비를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합니다. 그래서 학점도 다 좋고 영어 성적, 토익 성적 다 좋아요. 또 해외 연수 가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량 스펙에 더 이상 큰 의미, 뭐 가중치를 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기획안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또 기획안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창의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건 또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성력과 또 논리력까지 보기 때문에 기획안이야말로 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갑질로 보기나 어렵다는 것이 지금 뭐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취준생들이 한 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10곳에서 20곳. 요즘에 취업 시장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100군데 저는 이력서 냈다는 그런 취준생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서류 전형의 기획안을 포함하게 되면 취준생들은 매일같이 밤을 새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갑질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이런 기업들의 고충까지도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 갑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취준생과 기업 간의 어떤 간극, 입장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취준생들은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됐다고요? 네, 이제 취준생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이런 과정들을 조금 규제화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조금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강화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채용 시 부당한 청탁, 압력 행위 금지. 두 번째는 구직자에게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직무와 또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 법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거는 참 고무적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실효성을 논할 때는 또 별개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점은 좀 어떤가요? 이 면접 과정에서의 문제는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은 우선 3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에만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벌칙이 좀 굉장히 약해요. 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거든요.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이 처음부터 이 회사를 신고할 목적으로 녹취도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아직까지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아까 조금 신기했던 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근 이틀 전에 이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혹시 좀 관련된 법안으로 이렇게 취준생들을 보호하는 사항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채용 내정과 채용 취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고로 이어지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입사일을 정했는지 여부예요. 네. 근데 이틀 전에 만약에 채용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입사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해고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라고 하면은 민사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촘촘한 법안과 뭐 강화된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랜 시간 이 채용 시장에 뿌리내린 이 채용 갑질 이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 두 분께서 한 줄 평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상희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한 줄 평은 간절함 이용한 채용 갑질, 기업 혁신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일단 기업들이 요즘 가장 많이 부르짖는 키워드가 바로 혁신 키워드죠. 네. 혁신하기 위해서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채용 갑질, 구직자들의 호감도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혁신을 꾀하려고 어떤 지나친 욕심, 채용 갑질이란 것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실 채용 과정, 채용 시작부터 갑질이 시작되는 회사, 뭐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회사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채용 시작부터 갑질이 진행된다는 건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은 갑질을 감내해야 될 것인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입에 채용 갑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도 이 점 좀 고려를 해서 아까 기획안을 어떤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취준생들한테 안 그래도 취업문이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 기업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준생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부분이거든요.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적당히 하시죠라는 말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채용 갑질은 순전히 회사만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영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벌써 오래전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심 있는 절차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